아내가 출산하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아이는 태어났고 저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전화가 울린 건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침대에 잘 눕지 않습니다. 22년을 같이 썼던 침대인데 혼자 누우면 제가 그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냥 소파에서 양복 입은 채로 쓰러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진동이 3번, 4번 울릴 때 저는 반쯤 꿈속에 있었어요. 현장 팀장한테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연락 오는 건 보통 그런 거니까요. 타일 깨졌다, 자재 늦는다, 뭐 그런 거. 그런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5번째 진동에 눈을 뜨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준호 씨 되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낮은. 새벽 2시에 어울리는 목소리라는 게 이상하지만 그 목소리가 딱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강성 모병원 산부인과 이윤아 간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킷을 걸치면서 핸드폰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 이름이었습니다. 아까 보낸 서류 관련 메시지가 읽히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않고 차 키를 들었습니다. 병원까지 25분. 저는 그 25분 동안 라디오를 켜지 않았어요.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스스로는 몰랐어요. 나중에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면서 병원 로비는 밝았습니다. 새벽 2시 반인데 형광등이 다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이 낯설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환한 곳이 있다는 게 간호사 이윤아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준호 씨?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들렸어요. 탁, 탁, 탁. 새벽 병원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여성 의사였는데 눈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서서 들어도 됩니다. 의사가 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최유진 씨 남편 되시죠? 이혼 소송 중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 관계이시죠? 네. 의사가 잠깐 멈췄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어떻게 말할까 고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벽을 봤습니다. 하얀 벽이었어요. 새벽 2시 4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밥그릇에서 밥을 다 퍼내고 나면 남는 그 빈 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무거운. 출산을요. 네. 오늘 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저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뭔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꺼냈어요.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내분 사망신고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김준호 씨가 법적 배우자이시니까 출생신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의사가 저를 봤어요.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임신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아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아닙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오면서 저는 멈칫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그날부터 제 이름 앞에 아동6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가 문이 열리면 그냥 닫히게 뒀습니다. 2번, 세 번째에 저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복도 끝 의자로 걸어갔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생아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되시죠?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간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2년 전 봄 부엌 식탁? 아내가 했던 말.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저는 그때 그 말을 3번 들어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새벽 4시가 넘어서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생아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스스로도 왜 걸어갔는지 몰랐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가 여러 개 있었어요. 작은 박스들, 호흡 보조 튜브가 달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들이 있었어요. 다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느 인큐베이터 위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최유진의 아기. 저는 그 이름표 앞에서 멈췄습니다. 성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최유진의 아기. 이 세상에 오늘 태어났는데 아직 이름이 없는 사람. 법적으로도 이름으로도 어디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 저는 유리창에 살짝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새벽 4시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 있는 52살 남자. 넥타이가 풀려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왜 서 있는 거지? 아기는 유리창 너머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34주. 너무 일찍 나온 거라고 했어요. 호흡 보조 튜브가 달려 있었고 인큐베이터 유리 위로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5개. 완전하게 생긴 손가락. 저는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그냥 봤어요.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봤을까? 그 작은 숨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차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 안에 앉았어요. 현장 팀장이 두고 간 담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끊었는데 그날 피웠어요. 연기를 내뿜으면서 창문 밖 새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돌아서기 전에 그 아기를 그렇게 오래 봤을까? 집에 돌아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큰애 지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돌아가셨다.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25살짜리한테 새벽 5시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아비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전화를 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30초 만에 답장이 왔어요. 아빠 지금 거기 있어요? 소파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저는 그 아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혼인 중 출생한 경우 남편이 생부로 추정됩니다.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갔어요. 은평구 쪽 욕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타일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디다 손을 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나갔습니다. 현장 팀장 오만식 씨가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형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형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공식 발신 번호였어요.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현장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타일 치는 소리, 드릴 소리, 오 씨가 부르는 소리, 다 멀어졌어요. 문자가 떴습니다. 귀하는 아동 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XX1 오전 10시 XX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유기.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오 씨가 옆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동 유기라는 게 뭔지 저는 압니다. 아이를 버린 부모한테 붙는 혐의. 제가 그걸 받은 겁니다. 제가 만들지도 않은 아이인데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일단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거부하면 더 안 좋아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아이도 아닌데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 씨 아이예요. 친생 부인의 소를 내기 전까지는요. 그거 언제까지 걸립니까? 빨라야 몇 달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몇 달 동안 저는 피의자입니까?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조사받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벌써 피의자 옆에 서 있었어요. 22년. 저는 그 숫자를 자주 떠올립니다. 29에 만나서 31살에 결혼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52살이고 최유진은 43살에 갔습니다. 결혼 초에 우리는 가난했어요. 인테리어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한 달에 500도 못 버는 달이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그때 영어 학원 강사를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목이 쉬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계란찜이나 된장찌개 같은 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만. 저는 그때 미안했어요. 남편이 제 몫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최유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쌓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이 좋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게 다 나중을 위한 거라는 말. 우리는 쌓았습니다. 지수가 태어나고 민재가 태어나고 도윤이가 태어났어요. 집도 생겼고 차도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유진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밥 먹으면서 말이 없어지고 주말에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제가 퇴근해도 거실에 안 나오고 저는 그걸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들 셋 키우면서 일도 하면 그렇겠지 하고 제가 틀렸습니다. 최유진이 저한테 말한 건 2년 전 봄이에요. 4월 초 벚꽃이 피던 시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부엌에서 저녁 차리다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최유진이 등 돌리고 국 저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 평범하게 말해서요. 뭐? 최유진이 돌아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누구? 온라인 강의 튜터야. 33.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최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린 건 아니잖아. 근데 당신은 나를 보질 않았어.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일만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족한테 어떻게 보였는지는 몰랐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밥 먹고 핸드폰 보고 잠들었어요.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깊은 대화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방, 민재방, 도윤이방. 세 개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 복도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6개월 뒤에 최유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넉 달 뒤에 임신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어요. 아내 측에서 먼저 알려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소송 자료에 포함시키겠다고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혼인 중 임신이면 법적으로 남편 자녀로 추정된다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배신이 아닌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이름을 이용당한다는 분노를. 4월 벚꽃이 피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예쁜 계절에 22년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온 건 그날 점심이었어요. 큰애는 저를 닮았는데 눈매만 최유진을 닮았습니다. 그날 지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빠, 언제 돌아가셨어요? 새벽 2시. 아프셨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둘은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지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아기는요? 병원에 있어. 이른둥이야. 34주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어. 지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 아이 우리 동생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피는 안 섞였어. 지수가 잠깐 시선을 내렸어요. 그리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금방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수는 참았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창문 쪽을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지수가 흔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혼란인지 아마 셋 다였겠죠. 잠시 후 지수가 말했어요. 아빠가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요. 뭘? 그 아이. 인정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된다고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 건지.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수가 정직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해한다고 바로 정리해주지 않아서. 민재가 퇴근하고 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한 애예요. 말이 많지 않아요. 들어와서 신발 벗고 거실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민재가 말했어요. 아빠, 우린 또 버려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다. 20살짜리가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민재는 그걸 버려짐이라고 느꼈겠죠. 그리고 지금 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다시 그 단어가 나온 거겠죠.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민재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막내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문자였어요. 나 오늘 못 가.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저는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왜? 2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는 엄마 죽었는데 왜 담담해? 그게 더 무서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도윤이는 18살입니다. 엄마랑 제일 많이 싸우기도 했고, 제일 많이 울기도 했고, 엄마 말을 제일 안 들었으면서도 제일 엄마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 나이. 지수가 도윤이 문자를 보더니 말했어요.
막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아. 아빠가 담담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마비된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막내한테 제가 따로 연락해 볼게요. 그래. 지수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서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디서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서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사무실 같았어요. 형광등에, 파티션에, 책상에 커피잔들. 저는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형사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박성재. 앉으시죠. 변호사랑 같이 오셨네요. 네. 김준호 씨, 한강성 모병원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하셨죠.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현재 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고 그 임신입니다. 형사 박성재가 저를 봤습니다. 계산하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내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자료에도 포함돼 있어요. 아내 측 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소송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형사가 뭔가 받아 적었어요. 아이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거부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인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 저는 지금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보고 출생신고를 하라는 건 무고한 사람한테 죄를 씌우는 겁니다. 형사가 볼펜을 내려놨어요. 아이가 현재 신혼 미상 상태입니다. 아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 친부를 찾아서 신고하게 하십시오. 친부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압니다. 이진수, 33살. 현재 그분 연락이 됩니까? 저는 잠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형사가 잠깐 저를 봤어요. 김준호 씨. 네. 그럼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말이 조사실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제 인생 전체를 무책임으로 확정하는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 질문 한마디가 저를 피의자 자리에 앉혀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유기한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스스로도 몰랐는데 올라갔습니다. 형사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유기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왜 피의자입니까?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 바꾸지 마세요. 조사실을 나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피의자. 그 단어가 제 이름 앞에 붙었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 유전자 검사 결과는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당연한 결과를 받는 건데 그래도 손이 느렸습니다. 결과지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불일치. 글자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병원 도장 특유의 파란 잉크로 정확하게, 또렷하게. 불일치. 당연한 두 글자였는데 거기서 눈이 안 떨어졌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제 됩니까? 혐의 벗겠죠? 결과지가 나왔으니 유기 혐의는 정리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법적부 추정은 여전히 유효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일치로 나왔는데도요. 친생 부인의 소가 확정 판결이 나야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소멸합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소를 면하게 해주진 않아요. 그럼 지금 제 상태가 뭡니까? 혐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들고 있었어요. 한참을. 이진수는요.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진수가 계획적으로 사라졌다는 걸.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통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해주세요. 결과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불일치라는 글자가 눈에 남았어요. 접혀 있는데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일치, 두 글자. 당연한 걸 증명하는데 2주가 걸렸고 돈이 들었고 법적으로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 단어가 처음으로 딱 맞았어요. 내가 뭘 했길래. 탐정사무소에서 첫 보고가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진수 씨 핸드폰은 최유진 씨 사망 직후부터 계속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 발신 위치는 인천 방면이고 그 이후로 신호가 없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SNS는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했다가 2달 전에 전부 삭제됐습니다. 2달 전, 최유진이 만삭이던 시기와 겹쳤어요. 직장은요. IT 교육업체 3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이 보였어요. SNS 정리하고 직장 그만두고 핸드폰 끄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최유진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조금씩 준비한 거겠죠. 지인 진술은요. 같은 업체 전 동료 한 명이 있는데요. 이진수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잠깐 어디 다녀올게라고 했다더군요. 잠깐 다녀올게. 최유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더 파봐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요.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진수의 부모 주소가 수원에 있었어요. 탐정이 공개 정보로 찾아준 겁니다. 토요일 오전에 혼자 차를 몰았어요. 가면서 제가 뭘 하려는 건지 생각했습니다. 때릴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봐야 했어요. 이 남자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 집의 아들인지.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진수 씨 아는 사람인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여기 없어요. 언제쯤 오는지 아시면. 연락 안 해요. 우리도 몰라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있었어요. 부모도 모른다.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거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다가 문이 닫히기 전에 내렸어요. 그냥 다시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층계벽에 붙은 작은 거울을 봤어요. 낡은 주공 아파트에 을에 붙어 있는 그 작은 안전 거울. 거기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52살 남자. 남의 동네 아파트 계단에서 도망간 남자의 부모를 찾아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인간이지. 저는 그 얼굴에서 눈을 떼고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고 한참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이 남자를 선택했어요. 22년을 버리고 새 아이를 두고. 그런데 그 남자가 최유진이 제일 힘들었을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출산 직전에 잠깐 다녀올게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최유진은 혼자 낳다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제 이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이유로도. 장례는 3일장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작은 빈소에서 했어요. 조화를 다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최유진 직장 사람들 몇 명, 오래된 친구 두세 명, 최유진 언니.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어도 법적 배우자니까. 지수가 옆에 있었고 민재가 뒤에 있었어요. 도윤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 수 있으면 와라. 안 와도 탓 안 한다. 답장이 왔어요. 나 지금 갈 수 없어요. 저는 도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잠깐 시간이 나는 새벽에 집에 들러서 도윤이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두드리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열어줄 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열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냥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왔다가 갔다. 나중에 얘기하자. 5분 뒤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요. 최유진 언니가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형부, 네. 우리 동생이 잘못됐죠. 그건 압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잘 보내줘서 고마워요. 잘 보내줘서. 저는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제가 잘 보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었어요. 최유진 짐을 정리하면서 카드빚이 나왔습니다. 400만 원이 넘었어요. 따로 나가서 산 6달 동안 쓴 거였습니다. 처리했어요. 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관을 보내는 날 저는 관 앞에 잠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43살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21살이었는데 저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이 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22년이 이렇게 끝났구나. 씁쓸했습니다. 슬프지 않냐고 물으면 슬픔인지 씁쓸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무거웠어요. 형사 박성재한테서 전화가 온 건 장례 나흘 뒤였습니다. 김준호 씨, 박성재입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됐고요. 관련 서류 다 검토했습니다. 아동 유기 혐의는 내사 종결 처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잠깐 되새겼어요. 혐의 없음. 그렇습니까? 네. 추가 소환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이 흐렸습니다. 안도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안도가 안 됐어요. 당연한 결과인데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피의자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던 게 전화 한 통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편의점에 가서 캔 맥주를 하나 샀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혼자 마셨어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혐의면 끝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날부터 더 자주 아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인지 몰랐어요. 혐의가 없어졌으면 끝인데 이제 소만 마무리하면 법적으로도 다 끝나는데 그런데 자꾸 생각이 갔습니다. 분홍 담요, 작은 손, 호흡 보조 튜브. 저는 맥주를 다 마시고 캔을 접었어요. 이유를 아직 몰랐습니다. 찾아간 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하려면 아이의 현재 상태와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호시설에 가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간 겁니다. 서류 때문에. 아동보호시설은 은평구 쪽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인데 깨끗하게 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담당 보호사분이 나오셨어요. 50대 여성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설명을 들었어요. 아이의 건강 상태, 의료 지원, 보호기간. 저는 다 받아 적었습니다. 보호사분이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 출생신고가 아직 없어서요. 법적으로 이름이 없는 상태예요. 나중에 소 진행하실 때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이름이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 보고 가시겠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류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왜인지 그 말을 이기지 못했어요.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기들이 있었어요. 저 안쪽이요. 분홍 담요. 저는 봤어요. 이제 인큐베이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대 위에 뉘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유리창 앞에서 본 것보다 컸어요. 그 사이에 자란 거겠죠. 자고 있는 얼굴. 볼이 통통했어요. 눈을 감고 있어서 눈매는 모르겠었는데 볼은 통통했습니다. 보호사분이 말했어요. 아버지 아니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담요 위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류 받겠습니다. 나왔어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그 손이 눈에 밟혔어요. 작은 손,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 저는 그 손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떨쳐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서류는 다 전달됐고 제가 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핸들을 돌렸어요. 은평구 방향으로. 보호사분이 저를 보더니 잠깐 놀라셨어요. 다시 오셨네요. 지나다가요. 저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쪽은 현장하고 전혀 가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아기가 우는 게 보였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보호사 한 분이 안아 올려서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서 있었어요. 아기가 진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사분이 뭔가를 해줬는지 아기가 울음을 딱 멈췄어요. 입을 다물고 눈을 잠깐 떴다가 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각이 왔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연민인지 이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울고 있는 아이를. 저는 유리창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돌아서면 소리내서 한 건지 속으로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서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친부는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없습니다. 법적 아버지로 추정됐던 저는 소를 진행해서 그 관계를 끊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인데 저는 22년 결혼해서 배신당한 것도 버텼고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도 버텼고 혼자 남은 것도 버텼습니다. 그것들에는 버텨왔는데 유리창 넘어 오는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 버텨지지 않았어요. 보호사분을 돌아봤습니다. 저 잠깐 나가겠습니다. 시설 앞 벤치에 앉았어요. 담배는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뭔지는 몰랐지만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진수 끝까지 찾아주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변호사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혹시 추가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아이 앞에 서게 해주세요. 법적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저는 법적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친생 부인의 손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진수는 달라요. 그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최유진이 임신했을 때부터 계획했겠죠. 잠깐 나갔다 올게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최유진이 혼자 낳다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이 그걸 할 수 있다면 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버리겠다는 어른이 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달라요. 지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야. 자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 아기는요? 저는 잠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그냥 두기는 어렵더라. 지수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빠가 판단하면 돼요. 저는 따를게요. 그래. 막내도 결국 따라올 거예요. 시간 걸리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5이구나. 내가 잘 키웠나 못 키웠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주는 아이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자라. 늦었다. 아빠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치는 어른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오늘도 자고 있겠죠. 분홍 담요 위에서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아직 세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저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정으로 태어났는지, 엄마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빠라는 사람이 왜 없는지, 그걸 몰라도 되는 나이니까요. 그 대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자라면서 그때 그 아이 앞에 서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진수를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찾아서 법 앞에 세우고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제가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게 만들려는 겁니다. 막내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온 건 어제였습니다. 문자였어요. 아빠, 나 들어가도 돼요. 그래. 와. 도윤이가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밥은 먹었냐고만 물었고 도윤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 당장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지수가 흔들리면서 버티는 것도, 민재가 조용히 참는 것도, 도윤이가 아직 엄마를 붙들고 있는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갔어요. 오래된 욕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타일을 맞추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팀장 오만식 씨가 말했어요. 형님,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일하면 되지 뭐. 그냥 각자 일했습니다. 타일 하나가 딱 맞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타일 하나가 딱 맞았듯 누군가의 책임도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수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걸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릴 겁니다. 제자리에 서서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는 어른은 아니겠습니다.